경남 삼천포시 남양파출소 경찰관 피살 사건. 1988년 3월 24일 밤 9시 40분을 지나며 경남 삼천포시 송포동에 위치한 남양파출소는 고요에 잠겨 있었다. 단출한 파출소 내부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책상 위에는 로그북과 지역 지도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공지문들이 붙어 있었다. 53세의 장용업 경장은 혼자 당직을 서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멀리 바다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장 경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로그북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파출소로 다가오고 있었다. 최창국 25세의 제대 군인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붕대 속에는 너비 3cm의 부엌칼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가 아이를 두고 떠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최창국은 절박한 결심을 내렸다. 은행을 털기 위해 권총이 필요했고 그 권총은 이 작은 파출소에 있었다. 최창국은 문을 열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섰다. 붕대에 감긴 손이 장 경장의 시선을 끌었다. 장 경장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최창국은 앞으로 돌진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장 경장의 왼쪽 목 동맥을 파고들었다. 깊은 상처에서 피가 솟구쳤고 장 경장은 비틀거리며 책상 위로 쓰러졌다. 최창국은 떨리는 손으로 장 경장의 허리띠에서 45구경 권총을 빼앗았다. 다행히 장 경장이 소지했던 실탄 5발은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최창국은 권총을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 뒤 후방 근무자 김태직 순경이 파출소로 들어섰다. 신음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장 경장을 발견했다. 장 경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김순경은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 경장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 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파출소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이 되었고 삼천포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1988년 3월 24일 밤 10시가 가까워오면서 남양파출소는 갑작스럽게 깨어난 혼란 속에 휩싸였다. 장용업 경장의 피가 책상과 바닥을 적신 채 굳어가는 가운데 김태직 순경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다. 긴급 상황 남양파출소. 장 경장이 피습당했다. 그의 목소리는 삼천포 경찰서로 급박하게 전달되었다. 파출소의 문은 열려 있었고 싸늘한 바닷바람이 피 냄새와 뒤섞여 들어왔다. 삼천포 경찰서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경찰서와 인근 진주 경찰서에서 지원 인력이 급파되었다. 총 350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삼천포와 진주를 잇는 외곽 도로를 차단했다.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경찰차의 사이렌이 밤하늘을 갈랐다. 삼천포의 작은 항구 도시에는 이런 소란이 낯설었다. 어부들과 상인들이 모여든 거리에서는 사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칼에 찔렸다더라. 총을 훔쳐갔다던데 대체 누가? 속삭임은 불안으로 번져갔다. 수사본부는 남양파출소 근처의 삼천포 경찰서에 설치되었다. 책임자였던 김영태 경찰서장은 현장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장 경장의 시신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장에는 피로 물든 로그북과 뒤엉킨 서류들이 남아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도난당한 45구경 권총 역시 행방이 묘연했다. 다만 장 경장이 소지했던 실탄 5발이 책상 서랍에서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총알이 없으니 당장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지도 한 수사관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사팀은 범행 동기를 두고 여러 가설을 세웠다. 첫째는 총기 탈취를 통한 강도 목적이었다. 삼천포는 작은 도시였지만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돈이 많았고 은행 강도 같은 대담한 범죄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둘째는 장 경장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가능성이었다. 장 경장은 53세의 베테랑 경찰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대체로 원만했지만 혹시 모를 원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당시 냉전의 여파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간첩 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간첩이라면 총을 훔쳐 더 큰 일을 꾸밀 수도 있다. 한 형사가 말했다. 이 가설은 다소 과장된 듯 했지만 수사 초기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주변을 수색했다. 파출소 근처의 좁은 골목과 해안 도로를 따라 경찰견이 동원되었고 야간 수색이 이어졌다. 해안가에서는 어선과 통행 차량까지 일일이 점검했다.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밤 9시 40분경 송포동은 이미 조용한 시간이었다. 파출소 근처의 가로등은 희미했고 CCTV는 당시 이 작은 도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단서라고는 장 경장의 목에 남은 깊은 칼자국과 도난당한 권총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다. 김모 장 경장과 과거 근무 중 갈등이 있었던 전 의무경찰. 그는 장 경장에게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수사팀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모는 사건 당일 삼천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곧 그의 알리바이가 드러났다. 그는 사건 당일 아침부터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 그의 가족과 이웃의 증언은 명확했고 김모는 혐의를 벗었다.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삼천포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파출소 그 안전의 상징이 무너진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어부들은 새벽 어시장에서, 주부들은 동네 상점에서 사건을 화제로 삼았다. 밤에 혼자 근무하는 파출소가 이렇게 위험하다니 한 주민이 말했다. 이제 누굴 믿고 살겠나?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현상금 200만 원을 내걸었다. 하지만 단서 없이 시간만 흘렀다. 밤이 깊어지며 수사관들은 피로에 지쳐갔다. 검문소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젊은 경찰관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도난당한 권총은 어딘가 삼천포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최창국은 이미 인근 야산으로 도주해 권총을 흙 속에 묻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조심하며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삼천포의 긴 밤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졌다. 1988년 3월 25일 새벽이 삼천포를 덮었다. 남양 파출소 주변은 경찰차와 수사관들로 북적였지만 사건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장용업 경장의 피가 굳은 파출소 바닥은 이제 수사관들의 발자국으로 뒤덮였다. 삼천포 경찰서는 밤새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찾지 못했다. 도난당한 45구경 권총과 범행에 사용된 너비 3cm의 칼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듯 했다. 수사본부는 삼천포와 인근 진주를 오가며 수색 범위를 넓혔다. 350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해안도로와 외곽마을을 샅샅이 훑었다. 어선과 통행 차량 심지어 야산까지 뒤졌지만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다. 이자는 유령인가? 한 수사관이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건 당일 밤 9시 40분경 송포동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다. 파출소 근처에는 가로등 몇 개가 전부였고 당시 삼천포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장 경장의 목에 남은 깊은 칼자국과 그가 마지막으로 작성하던 로그북뿐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둘러싼 가설을 하나씩 검토했다. 강도, 목적, 개인적 원한, 심지어 간첩 소행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모두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전 의무경찰 김모는 알리바이로 혐의를 벗었고 다른 용의자도 떠오르지 않았다. 수사팀은 현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다. 그 시간에 파출소 근처에서 누군가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았나? 형사들이 물었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한 노인은 그 시간엔 다들 집에 있는데 누가 밖에서 돌아다니겠나라고 툴툴거렸다. 삼천포의 항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이 퍼졌다. 파출소는 안전의 상징이었는데 그곳에서조차 경찰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모두를 흔들었다. 어시장에서 어부들은 일을 멈추고 사건을 이야기했다. 총을 훔쳐서 뭘 하려는 걸까? 은행이라도 털 건가? 한 어부가 말했다. 옆에 있던 상인은 그냥 미친 놈짓 아니야? 라고 대꾸했다. 경찰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현상금 200만 원을 걸었다. 포스터가 마을 곳곳에 붙었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한편 최창국은 삼천포 외곽의 야산 깊숙한 곳에 있었다.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낸 그는 도난당한 권총을 흙 속에 묻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은행 강도라는 계획은 애초에 무모했지만 이제 그는 살인자가 되었다. 뉴스를 통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 몸을 숨겼다. 내가 저지른 짓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수사팀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단서는 없었다. 해안가와 야산을 수십 번 뒤졌지만 권총도 칼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대로라면 미제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김영태 서장이 한 회의에서 말했다. 형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장 경장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988년이 저물며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삼천포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파출소 근처를 지날 때면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현상금 200만 원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최창국은 삼천포를 떠나 다른 도시로 흘러갔다. 그는 공사장 인부로 때로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떠돌았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장 경장의 피로 물든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은 점점 커져갔다. 삼천포의 작은 파출소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그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림자가 되었다. 1997년 9월의 부산은 늦여름의 끈적한 열기로 가득했다. 공기는 바다의 소금기와 매미 소리로 뒤덮였고 최창국은 허름한 하숙집 방의 낡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담배 연기로 퀴퀴했고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미지근한 바람은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갔지만 그 소음은 최창국의 머릿속을 맴도는 끝없는 생각들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거친 피부에 닿는 손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다. 9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다. 삼천포 남양파출소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칼날, 장용업 경장의 놀란 눈동자, 그리고 그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 최창국은 그 순간을 수백 수천 번 되뇌었다. 처음엔 공포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무언가 더 무거운 것으로 변했다.
마치 그의 가슴에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숨을 쉴 때마다 그를 옥죄는 무게였다. 그는 침대 옆에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담배를 집어들었다. 라이터를 켜려다 말고 멈췄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난 9년 6개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도망쳤다. 공사장 인부로, 경비원으로, 심지어 이름 없는 막노동꾼으로 전전하며.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장 경장의 얼굴, 그의 신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훔친 권총을 야산에 묻던 순간까지. 그 권총. 45구경 묵직하고 차가운 그것. 최창국은 그걸 은행 강도를 위해 훔쳤다고 생각했었다. 아내가 아이를 두고 떠난 후 생활고에 짓눌린 그는 필사적이었다. 돈이 필요했다. 아니, 돈이 전부였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장 경장을 찌르고 그의 피가 바닥을 적시는 순간 모든 계획은 무너졌다. 그는 은행을 털 용기를 내지 못했다. 뉴스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그는 공포에 질렸다. 현상금 200만 원,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추격의 그림자. 그는 권총을 야산에 묻고 삼천포를 떠났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를 따라다녔다. 최창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좁은 방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 좁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불빛은 멀고 낯설었다. 그는 가끔, 아주 가끔 자신이 다른 사람인 척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 경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눈빛,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의 그 눈빛. 최창국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끝낼 때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혼잣말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그는 하숙집 주인에게 방을 비우겠다고 짧게 말하고 소지품 몇 개를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옷 몇 벌, 담배 한 가, 그리고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는 부산역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삼천포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삼천포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1997년 9월 11일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경찰서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멈췄다. 건물은 낡았지만 9년 전 그날 밤의 파출소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경찰이 그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의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최창국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1988년 남양파출소 사건 그거 제가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다. 경찰의 눈이 커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창국은 계속 말했다. 장용업 경장을 제가 죽였습니다. 권총도 제가 훔쳤고요. 지금 다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 안은 소란스러워졌다. 당직 경찰들이 달려왔고 최창국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9년간의 도피, 9년간의 죄책감, 그리고 9년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칼을 붕대 속에 숨겨 파출소에 들어갔던 일, 장 경장을 찌르고 권총을 훔친 일, 그리고 그 권총을 인근 야산에 묻은 일까지. 그는 정확한 장소를 설명했고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야산을 수색했다.
며칠 후 녹슨 권총과 칼이 발견되었다. 단독 범행이었다. 최창국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지쳐 있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해방되었다. 법정에서 그의 자수는 감형의 이유가 되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면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하지만 최창국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자수는 삼천포뿐 아니라 전국에 충격을 주었다. 9년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한 남자의 양심으로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96년 잠실 파출소 사건과 함께 전국 파출소의 CCTV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최창국은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9년의 무게는 무겁게 그를 짓눌렀지만 이제 그는 그 무게를 내려놓았다.